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할로윈. 미국에서 유래가 됐지만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서 축제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일본은 코스튬 플레이를 좋아하는 그런 취향과 맞물려서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이벤트가 할로윈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제일 크게 행사가 열리는 시부야에서는요, 당일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요. 또 그에 따라 통제도 힘들어서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죠. 그런 일본 국민에게도 할로윈이란 단어에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할로윈데이.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일본 도쿄도 초우시를 주행하던 K호선 전철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는 남성이 있었죠. 그는 보라색 정장에 초록색 와이셔츠, 또 넥타이까지 차고는 머리는 금발로 물들인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그 영화 조커의 주인공을 코스프레한 것처럼 보였고요. 워낙 날이 날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저 할로윈 분장했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열차는 신주쿠행 급행열차였는데요. 도쿄 초우역을 출발해서 몇 개의 일반역을 그대로 지나친 후 신주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우역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7시 56분. 갑자기 한 열차 칸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급히 옆 칸으로 넘어가더니 승객들을 향해 소리쳐요.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다들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와중 그 너머에 한 남성이 손에 칼을 쥐고 서 있는 게 목격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거 심각하구나 깨닫고 앞다투어서 옆 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한 승객이 열차에 있던 SOS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기관사가 긴급 상황을 감지하게 되죠. 그는 일단 선로 내에 열차를 긴급 정지시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진 열차 칸에 객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카메라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사는 지금 SOS 버튼을 눌렸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열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단은 제일 가까운 역인 코큐로역에 정차를 시도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일본 지하철의 운용 매뉴얼을 좀 보면 비상벨이 울린 상황에서 차량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면 다음 역에서 정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관사는 그 매뉴얼을 따른 거죠. 그런데 열차가 미처 정차하기도 전에 이번엔 펑! 소리와 함께 열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승객들은 패닉에 빠져서 당황했고요. 그중 한 명이 비상 개방 장치를 작동해서 강제로 출입문을 열게 돼요. 이 영향으로 열차가 긴급하게 역에 다다라서 겨우 정차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열차와 그 스크린 도어의 위치가 딱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어가 열리지 않은 거죠. 그 사이에 불은 점점 활활 타오르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승객들은 열차 창문 막 강제로 열었고요. 그 높이가 거의 상반신 높이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창문을 통해서 가까스로 탈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넘어지고 구르고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한편 이 상황은 코큐로역 CCTV를 통해 관제소에 즉각 송출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이걸 알아차렸고 즉각 이 K호선과 인근선의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죠.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관이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현장이 아수라장입니다. 열차에는 승객들이 너무도 급하게 대피하느라 버리고 간 소지품, 벗겨진 신발, 우산 이게 다 널브러져 있었고요. 또 이미 부상을 입고 열차를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도 있었어요. 구급대원들 와서 응급처치하고 소방대원들은 급히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런데 그중 아주 기이한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홀로 고요히 열차 객실에 앉아있던 남성. 조커 복장을 한 그 남성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오른손엔 칼, 왼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어요.
참극이 벌어진 바로 이곳에서 소름 돋게도 너무도 차분하게 앉아있던 그가 바로 이번 사건의 범인입니다. 남자는 승객들이 모두 대피한 이 조용한 열차 내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조금 후 현장에서 살인미수와 방화 혐의로 체포되었죠. 그의 정체는 24살의 하토리 쿄타. 범행 동기가 뭐였냐라고 묻자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사람 죽이고 사형당하고 싶어서요. 한 명만 죽이면 사형 안 나오니까 2명 죽이면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현장에 앉아서 막 담배 피는 꼬라지하며 이 말하는 투에서 죄책감이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거만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선 이 하토리 쿄타, 그는 학창시절에 평범하고 또 교우관계도 원만한 학생이었습니다. 사이코패스니 이런 징후 전혀 없었어요. 4년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다 2017년 한 인터넷 카페 샤워실에서 도차를 하다가 적발됩니다. 또 그 후에도 한 번 더 같은 범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하토리가 어머니와 함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 당시엔 제대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도 그냥 경범죄라고 여긴 거죠. 이후 하토리는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성격이 어딘가 점점 어둡게 변해갑니다. 그래도 휴대폰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잘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건 4달 전인 6월에 한 손님과 트러블이 생기면서 결국 퇴직하게 되죠. 그는 이때부터 죽으려 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고 그때부터 대량 살상을 맘먹었다고 전해집니다. 하토리 쿄타는 가족에게 여행을 간다는 핑계로 고향인 후쿠오카를 떠나서 고베, 나고야 여러 도시를 저전합니다. 그러다 사건 한 달 전부터 도쿄 하치오치시에 있는 한 비즈니스 호텔에 체류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같은 해 8월입니다. 이때쯤에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명 오다큐선 방화 사건이 발생해요. 이 범인이 전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승객을 칼로 찌르고 또 열차칸을 이동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었죠. 이때 그 주요 흉기였던 칼이 부러지게 되거든요. 그러자 범인이 바닥에 식용유를 뿌리고 라이터 붙여서 방화를 내려고 시도해요. 근데 이게 식용유니까 방화는 당연히 실패로 돌아갔죠. 열차가 긴급 정차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범인이 선로로 뛰어내리고 막 도주합니다. 천만다행으로 범인은 검거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총 10명이 중경상을 입었고요. 칼에 찔린 여성은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당시 범인은 여자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지은 여성을 타겟으로 삼아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벌어진 이 사건이 오늘의 범인 하토리 쿄타에게 어떤 트리거로 작용됐던 것 같아요. 그는 이 사건을 모방하기로 결심했고 이 사건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실패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식용유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불이 잘 붙는 오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죠. 범행 2주 전 그는 라이터용 오일을 대량으로 구매해둡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서바이벌 나이프를 챙겨뒀어요. 실제로 그가 묵었던 그 호텔에 가보니까 라이터 5개와 또 스프레이 캔에 들어있던 가연성 살충제 그리고 칼들이 발견됩니다. 범인은요 사전에 막 오일을 뿌리는 연습까지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쇼핑센터에 가서 조커와 유사한 보라색 정장, 초록색 셔츠, 넥타이까지 이거 모두 다 사는데 20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리고는 범행 날짜로 할로윈 데이를 선택하게 돼요. 10월 31일이 되자 그는 준비한 조커 의상을 입고 흉기를 챙겼습니다. 왜 굳이 조커 의상이었냐?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해요. 배트맨 보셨잖아요. 거기서 조커 아무렇지 않게 사람 죽여요. 전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이 후쿠오카 출신인데 여러 도시를 떠돌다가 이제 도쿄로 왔다고 했잖아요. 왜 도쿄에 왔냐? 그것도 사람을 최대한 많이 죽이려면 도쿄가 제격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덤덤한 태도가 더 황당해요.
그날 범인은 사건에 앞서 오후 6시 시부야역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부야는 우리나라 이태원처럼 할로윈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던 곳이에요. 당시 길거리를 유유히 돌아다니는 하토리의 모습이 우연히 한 유튜버의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부야 배회하다가 잠시 후 전철 타고 도쿄 초우역으로 향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신주쿠행 급행열차에 올라탔죠. 여기서도 굳이 급행열차를 선택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열차는 보통 역마다 한 2, 3분 만에 정차를 하잖아요. 근데 급행열차는 중간역은 다 지나치고 다음 역까지 한 10분 정도 꽤 긴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노렸던 거예요. 게다가 굳이 또 지하철이라는 공간을 고른 이유도 여기가 밀폐된 곳이라 사람들이 도망칠 수 없고 더 많이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저녁 7시 54분입니다. 열차가 출발을 했고 사모칸에 앉아있던 그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칼을 꺼내들어요. 그런데 순간 이걸 목격한 승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토리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72세의 노인 남성이었죠. 아니 웬 젊은이가 사람 많은 데서 칼을 꺼내니까 놀래가지고 어이 뭐한 짓이야? 라고 호통을 치게 돼요. 그러자 하토리가 그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노인 눈에다가 살충제를 칙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30cm 칼로 그의 오른쪽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옆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서둘러 막 양쪽 칸으로 다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해요. 이때 범인은 손에 칼을 든 채 이번엔 4, 5차로 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시종일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표정도 없고요. 다만 그의 한 손에는요. 기름이 담긴 페트병과 피가 묻은 칼이 있었는데 이걸 약간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이렇게 약간 자랑하듯이 드러내면서 걸었다고 해요. 그의 어떤 범죄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와중에 모든 승객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대 남성 승객 한 명은 자기 자리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쪽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치는 와중에도 처음엔 몰랐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움직이네?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봤고 엉겁결에 막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도망치니까 자기도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승객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자기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잠깐 뒤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순간 보라색 옷에 녹색 셔츠를 입은 범인과 눈이 마주칩니다. 하토리는 일반 식칼보다 훨씬 더 긴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칼에 이제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남성도 할로윈이니까 지금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가? 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막 다 혼비백산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상황인가? 헷갈리던 순간 하토리가 이 남성에게 칼을 휘둘렀고 다행히 이 남자가 잽싸게 팔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반대쪽 객실로 도주하게 되죠. 정말 이 남성에게는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이후 범인은 계속 열차를 걸었고 어느새 5호차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호차에서 6호차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입구는 좀 좁으니까. 이걸 본 하토리가 한 손에 들고 있던 그 라이터용 오일을 5호차 바닥에 마구 뿌립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라이터를 던져서 불을 붙였죠. 펑! 불이 이제 붙었고요. 이 열차 안에 연기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막 승객들이 소리 지르면서 6호차로 대거 도망을 쳤어요. 그러던 중 열차가 긴급 정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이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크린 도어가 딱 맞지 않아서요. 지금 보면 열차는 불이 나서 화염이 올라오고 있죠. 또 조커 분장을 든 저 살인마가 사람들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승객들 다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창문을 열어서라도 도망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안간힘을 씁니다. 당시 승객들이 느낀 공포는요,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열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탈출을 시작하자 범인 하토리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다시 자기가 지나온 그 열차 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호 칸에 앉아서 태연이 담배를 피워요.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당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손을 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여유롭게 담배를 피는 척 하지만 소위 말하는 겉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소 찌질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를 향해서 흉기 버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그는 순순히 따랐고 그렇게 체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추후 핫토리의 망언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게 돼요.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죽였어야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된 거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람입니까? 게다가 그날 자기가 이렇게 범행을 하고 다리 꼬고 여유롭게 앉아있던 그때 무슨 지가 지금 진짜 조커라도 된 마냥 저는 이게 되게 꼴사납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외부에서 자기가 이제 찍히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약간 즐기고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조사에서도 그래 나 찍히는 거 알고 있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내가 죄졌다고 발버둥 치는 건 보기 흉하니까 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라고 말합니다. 할로윈데이 일본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맨 처음 칼에 찔린 72세의 남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 외에 화재 연기를 흡입한 중학생 그리고 17명 등등이 작은 부상을 입게 되고요. 그나마 열차 내에 있던 그 화재는 빠르게 진압이 돼서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고 해요. 좌석만 탔고요. 이날은 일본에서 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이 생방송으로 선거 방송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즉각 실시간으로 속보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파만파 사건이 빠르게 퍼지게 된 거고요. 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찍어둔 그 실제 영상이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열차의 문이랑 스크린 도어가 열리지 않았냐라는 점에 대해 지적을 했고 또 비난도 쏟아졌어요. 한편 열차가 코쿠루역에 긴급 정차한 것에 대해서도 그나마 이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전 역이었던 후다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후다역은요, 스크린 도어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밀폐된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곳에 정차를 했다 하더라도 승객들은 창문은 나갈 수 있을지언정 나머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아예 탈출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도 갇히고 연기도 여기 내에 갇혀서 정말 하마터면 더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2023년 8월 사건 발생 2년 만에 도쿄 지방재판소는 범인 하토리 쿄타에게 살인 미수와 방화의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내내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한 명도 제대로 죽이지 못했다라는 걸 억울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에서는요, 열차 문과 스크린 도어 문이 맞지 않아도 위급할 경우에는 이거 개방하고 승객의 피난 유도를 하는 게 원칙이 되었습니다. 또 열차에 그 카메라가 없어서 기관사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잖아요. 이건 문제 있었죠. 그래서 모든 열차에 방범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명령했어요. 일본은 사건이 난 2021년도에도 이 카메라가 없었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핫토리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모방 범죄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에 가나가와현을 주행 중이던 신칸센 열차 내에서 흉기 난동 사건 발생했고요. 이때 남녀 3명 다치고 또 남성 1명이 사망하게 되죠. 게다가 정말 더 충격적인 건요. 오늘의 이 할로윈 지하철 테러가 발생하고 불과 9일 만에 이걸 모방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11월 8일 오전 9시였어요. 규슈 신칸센에서 69세의 남성이 오일을 바닥에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서 던지는 방화를 시도합니다. 다행히 비상벨이 울려서 열차 긴급 정차했고 화재도 금방 진압이 되긴 했어요. 부상자나 피해자도 없었고요. 범인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며칠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그 사건을 보고 자기가 흉내내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거예요. 참 미친놈 많죠.
일본에서는요, 많게는 한 달에 몇 번씩 이런 무차별 테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는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피해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단단히 구축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무차별 범죄. 사실 개인적으로요, 몇 년 전에는 사이코패스 범죄, 연쇄살인 범죄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저도 참 무차별 범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빠르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아이치현에 살던 남학생 하토리 요시히로. 그는 평소 미국에 대한 큰 동경과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향은 집안 배경에서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은 외국인 가족을 직접 홈스테이로 초청할 만큼 아주 적극적이셨고, 특히나 영어에 능통한 어머니는 집에서 직접 영어 교실도 운영하면서 아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문화와 영어를 받아들이며 자라나게 되죠. 그렇게 성장한 요시히로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신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8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요시히로가 꿈에 그리던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죠. 그가 정착한 곳은 루이지애나 베턴루지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홈스테이 가정에 머물게 되는데 운 좋게도 이 가족들 역시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던 리처드, 어머니는 의사였던 홀리, 그리고 또 요시히로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부부의 아들 웹까지. 미국에서의 새 출발은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요시히로의 부모로서는 16살밖에 안 된 아들이 타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그건 기우였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정겨운 홈스테이 가족들 덕분에 요시히로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가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좀 보면 그 감정이 다 들어있는데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기대, 또 웅장한 자연에 대한 감동, 또 새롭게 만난 친구들에 대한 설렘들도 다 적혀 있었죠. 그렇게 유학을 떠난 지 2개월 반 정도가 지난 1992년 10월 17일이었습니다. 미국 생활과 학교는 여전히 좀 서툴렀어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갈 무렵이었죠. 요시히로는 일본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 조금은 이른 할로윈 파티에 초대됩니다. 파티라니요. 이건 정말 미국 생활의 꽃이죠. 여기서 잠깐 미국에서 할로윈이 얼마나 큰 축제인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10월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백화점이나 상점은 물론이고요. 일반 가정집들조차 다 집을 할로윈 분위기로 꾸며놓습니다. 거의 10월 이 한 달 내내 할로윈을 즐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당일이 되면 아이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얻고요. 어른들 또한 다들 코스튬을 입고 집이나 클럽에서 파티를 즐기는 분위기죠. 거의 크리스마스급으로 할로윈에 아주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시히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초대받은 할로윈 파티였기 때문에 굉장히 설렜습니다. 여기에 가족이자 또 친구인 이 웹과 함께 가기로 해요. 파티에선 또 어떤 코스튬을 입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랜 시간 고민을 한 끝에 요시히로는 얼마 전 재밌게 봤던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이 영화 주인공 존 트라볼타를 흉내내기로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할로윈 단골 코스튬이죠. 인생 처음으로 딱 입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요시히로는 더 완벽한 비주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평소 시력이 좋지 않지만 그날만큼은 안경을 벗기로 마음먹죠. 한편 웹은 며칠 전에 수영장에서 놀다가 목을 다쳤고 깁스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머리와 손발에도 붕대를 다 감아버려요. 미라 코스튬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분장을 마친 이 두 사람이 너무도 설레는 마음으로 파티가 열리는 친구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당시는 1999년이죠. 내비게이션 같은 게 없던 시절입니다. 파티가 열리는 친구 집에 어떻게 찾아가느냐? 지도였습니다.
웹의 아버지가 직접 지도를 그려줬고요. 두 사람은 어두운 밤 걸어서 그곳을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지도 한 장에 의지한 채 도착한 곳 보니까 이미 마당과 현관에 화려하게 할로윈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두 사람이 점점 들뜨게 되는데 어라? 초인종을 계속 눌렀는데 마중 나오는 이가 없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했나? 아니요. 사실 그곳은 파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잘못 찾아온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은 장식을 보고 파티 집이라고 확신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죠? 결국 이 두 사람이 집 옆에 있는 차고로 향합니다. 분명 파티니까 안에 누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차고 역시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혹시 이 집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래서 돌아가려던 순간 갑자기 차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요시히로의 머리에 든 생각은 파티장 안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야 우리가 온 걸 들었구나 싶었고 차고가 열리는 걸 보면서 즉각 안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미국 차고 안에는 집 안으로 연결된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나 싶었죠? 근데 문 앞에 웬 험악한 표정의 남성이 서 있는 겁니다. 그는 집주인 30살의 로드니 피어스였습니다. 그리고 로드니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죠.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뒤쪽에 있던 웹이 이게 아니다 싶었어요. 그는 미국인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히로에게 야 들어가지 마! 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이때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던 요시히로는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니의 손에 든 총을 아예 보지 못한 듯해요. 어쩌면 그것조차 할로윈 소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다가가는데 집주인 로드니가 그를 경계했죠. 그리고 총을 겨눈 채 영어로 멈춰를 뜻하는 freeze를 외치게 돼요. freeze. 근데 요시히로가 이걸 please로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려 저 파티에 왔어요 하면서 로드니 쪽으로 다가갔죠. 결국 로드니가 방아쇠를 당겼고 요시히로의 왼쪽 가슴에 매그넘 44구경의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이 44구경 매그넘, 이 총이요, 곰과 사슴 사냥에 쓰일 만큼 무게 있는 아주 동물도 한 방에 쓰러뜨릴 그런 위력의 총이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걸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맞게 된 요시히로는 즉각 쓰러졌고요. 이 상황을 알아챈 웹이 일단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웃집으로 달려가게 돼요. 그리고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던 요시히로가 이송이 되긴 했는데요. 병원으로 가던 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한편 집주인 로드니는 이 총을 쏜 직후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갔고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40분이 지나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는 그때까지도 이 두 사람이 강도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유학 온 일본 고등학생이 문화 차이와 또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할로윈에 목숨을 잃은 황당하고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얼마 후에 이 사건이 일본에 보도가 되었죠. 그러면서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다들 핏대를 세웠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사실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강도로 오인할 만한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는 분위기였죠. 그러면서 일본이 너네 너무 과열한다 라고 비난하는데요. 어쨌든 요시히로의 죽음에 대해 분명 가해자는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1월 루이지애나 베턴루지 카운티가 집주인 로드니를 산해 치사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근데 로드니 측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총을 쏜 건 정당방위였다. 그래서 완전한 무죄를 주장해요. 결국 12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이 재판에서의 쟁점은 로드니에게 과연 사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정당방위로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그걸 가려내야 하겠죠. 사건이 있던 그날, 로드니 피어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주말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초인종이 울려요. 나가보니까 웬 젊은 남성 둘이 집 앞을 서성이는 겁니다. 로드니가 수상함을 느꼈고 즉각 아내에게 총을 가져오라고 말해요.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함께 있던 로드니의 아내 역시 낯설게 집 앞에 서 있는 이 침입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듯 했고 또 막 차고로 가니까 엄청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남편의 증언에 힘을 실어주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미국은 범죄율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집 앞에 또 젊은 낯선 남자 둘이 있다는 건 분명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건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총을 쏴야만 했던 걸까요? 아직 굉장히 앳된 고등학생 아이 둘이었는데요. 재판에서는 로드니가 요시로를 쏜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 이것도 쟁점의 하나였습니다. 로드니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옷에 묻어있는 화약의 양을 토대로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게 약 90cm에서 150cm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다고 주장해요. 가까운 만큼 위협적이었겠죠. 그래서 로드니가 총을 쏘기 직전까지는 방아쇠를 당기는 걸 나도 주저했다. 하지만 계속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고요. 결국 1993년 5월 로드니의 변호사가 최종 변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현관에 벨이 울리면 누구에게나 총을 들고 문을 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그것이 미국의 법이다. 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로드니 피어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정당방위라는 게 인정된 거예요. 반면에 아주 황망하게 아들을 잃은 요시히로의 부모님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했고요. 로드니에게 민사소송을 다시 걸게 돼요. 이전에는 형사재판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무죄 판결로 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손해에 따른 배상액을 청구하겠다는 목표였죠. 그래서 검사가 아닌 이번엔 유가족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돼요. 그에 따르면 쟁점의 다른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 사건 당시 로드니와 요시히로의 거리가 모순이 존재했다는 걸 발견합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실제 두 사람 간의 거리는 90에서 150이 아니라 피어스의 로드니 피어스의 팔 길이 그리고 이 총 길이까지 다 계산을 해본다면 그보다 더 훨씬 멀었을 거라는 게 추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드니 변호사 측에서 거리가 마치 좀 더 가까운 것처럼 좁혀서 말했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그 전문가의 감정에 따르면 실제로 거리가 190에서 250cm 정도, 그러니까 대략 2m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로드니 쪽 주장보다 1m는 더 먼 거리죠. 근데 그런 여유에도 불구하고 로드니가 총을 쐈다? 이건 어떤 사리가 있었던 게 아니냐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로드니는 왜 처음 본 소년에게 주저없이 총을 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증언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로드니의 가정사를 좀 보면 그의 아내 보니와 그는 재혼한 사이였어요. 각자의 아이가 한 명씩 있었고 또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한 명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총 3명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그날은 아내의 전 남편이 아이들과 만나러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내와 전 남편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오면 막 아내와 싸우고 그러다 보니 덩달아 현 남편인 로드니 역시 전 남편이 집에 오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죠. 이웃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 세 사람이 막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다는데요. 사건 당일에 요시히로가 띵동 초인종을 눌렀죠? 근데 그 시각이 하필 아내의 전 남편이 방문하기로 한 시각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로드니는 이미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집 앞에 웬 남성들이 있어?
어라, 이거 전 남편이 보낸 무리들 아니야? 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감정이 더 격분했을 수도 있다는 게 유가족 측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더 이제 화가 나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 애들한테 성급히 방아쇠를 당겼다는 건데요. 사실 그때 요시로가요. 애들 둘 다 무기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코스튬도 무기를 가질 만한 그런 코스튬이 아니었고요. 그런 점을 보면 아무리 강도라고 착각을 해도 무작정 총을 겨눈 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요시히로는 59kg 정도 나가는 왜소한 체격의 동양인 남성이에요. 로드니는 훨씬 더 건장한 체격이고요. 정말 요시히로가 그렇게 위협적이었다면 바로 총을 쏠 게 아니라 허공에다가 경고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차고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차고문을 열어준 건 로드니 그 자신이었죠. 아니, 그렇게 듣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단순히 정당방위인지, 혹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아닌지 괜한 의심도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형사재판에서 로드니는 무죄라고 판결이 받았죠.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유가족의 주장들이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재판부는 로드니가 유가족에게 65만 3천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7억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죠. 로드니가 막 억울하다면서 항소했지만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로드니는 보험을 이용해서 약 10만 달러 정도는 지불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나머지는 지불하지 못한 채 파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요시히로를 잃고 슬퍼하던 건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을 나눴던 그 미국 홈스테이 가족들 역시 이 죽음에 격분을 했고요. 근본적으로 미국의 총기법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총기 규제 단체를 결성해요. 그리고 요시히로 부모님들 또한 이 로드니에게서 받은 10만 달러 그 금액을 다 단체에 기부하게 되고요. 이게 꽤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약 200만 명에게서 동의서, 서명을 받게 되고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게 결국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기까지 했죠. 이때만 해도 미국에서 총기를 판매할 때는요, 구매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요시히로 이 사건, 그리고 또 총기 규제에 서명이 있은 이후에 구매자가 어떤 사람인지 신원 조사가 더욱 강화됩니다. 그래서 바로 총을 내어주지 않고 5일 동안 대기를 해야 되는 기간이 의무화되었고요. 또 혹시 구매자한테 전과가 있거나 마약 중독자, 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일명 브레디 권총관리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죠. 듣다 보니까 그게 그제서야 통과가 됐다는 게 좀 황당한데요. 전과가 있거나 마약 중독자, 미성년자한테는 특히나 총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땅을 밟은 일본인 소년. 그저 할로윈 파티에 들떠있던 소년에게 섣불리 겨누어진 총구. 이 안타까운 죽음은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미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기 위해선 늘 이런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한데요. 지금까지 할로윈에 벌어진 비극,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